안녕하세요. 옥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서울대 의예과에 입학하게 되는 황윤재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생활 동안 입시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여기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겪게 되는 과정 순서대로 발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내신 시험입니다. 내신 시험을 대하는 태도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내신은 절대적인 숫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 입시 요소 중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저는 내신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내신 숫자가 좋다면 뭐 어떤 전형이든 유리한 건 당연하고 또 교과 전형으로 좀 높은 안정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꼼꼼히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신 시험은 암기의 비중이 높은 만큼 지엽적인 공부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꼭 암기 과목이 아니더라도 짧은 시간 내에 시험을 운영하기 위한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또 시험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있는 수행평가들도 이게 얕보지 말고 정말 꼼꼼히 저는 다 준비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험을 조금 망쳤다고 해서 입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너무 이른 시기에 정시 선언을 하고 학교 시험을 등한시하는 태도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확실히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겪고 나니까 확실히 수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정시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몸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른 시기에 이 시험을 포기하는 것은 좀 지양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내신 시험을 대비하는 전략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행한 전략들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학교 수업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수업을 잘 들어야 하는 이유가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을 들으면 그 시험에 대한 힌트를 많이 주신다라고 하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좀 약간 선생님들마다 좀 케바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힌트를 주시던 안 주시던 그런 거에 상관없이 수업 시간에 잘 들어 놓는다면 다시 볼 때 그 공부할 때 효율이 높아지고 또 수업 시간에 그럼 다른 공부를 한다고 하면 그 다른 공부를 할 때 그 공부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학교 수업 시간에 그냥 그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제일 베스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의고사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대비하는 모의고사는 되게 많이 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내신도 모의고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학교 시험 시간과 똑같이 50분을 재고 마킹까지 서술형을 적는 란까지 해서 실전 연습을 여러 번 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짧은 시험 기간 내에 여러 가지 변수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집요하게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기를 할 때 이미 아는 부분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가 공부를 할 때 제가 모르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네 번째, 출제 경향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보통 학교에서 이제 시험 기간이 되면 그 작년 기출들을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선생님별로 출제 경향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일반적으로 내시지만 가끔씩 보면은 그 문제를 내는 스타일이 되게 특징적인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시는 시험을 대비할 때는 그 출제 방식에 맞추어서 공부 방법을 조정하는 그런 전략을 제가 사용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생기부 기록입니다. 생기부 기록은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여기 나와 있는 학생다움입니다. 저는 이 컨설팅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컨설팅을 받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컨설팅을 받으면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듣기로는 서울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컨설팅을 받지 않은 그런 좀 학생다운 생기부를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컨설팅을 받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음, 좀 흔한 주제가 아닌 좀 특이한 주제들을 좀 넣으려고 노력을 했고, 또 흔한 주제를 하더라도 거기서 저만의 아이디어를 좀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도록 탐구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탐구를 진행을 할 때, 물론 3학년으로 갈수록 점점 더 깊이 있는 탐구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너무 과해 보이는 탐구는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컨설팅을 받아서 뭐 엄청난 주제를 던져주는 것도 아니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탐구를 할 때는 제가 아는 배경 지식 내에서 또는 제 흥미에 의해서 탐구를 해왔고, 그래서 되게 학생이 호기심이나 그런 순수한 학구열에 의해서 탐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생기부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다움을 이루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선생님들의 진정성 있는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칭찬은 뭐 수업 태도에 관한 칭찬도 있을 수 있고 학생의 뭐 학업 실력에 대한 칭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칭찬들이 단순히 뭐 성실하다, 공부를 잘한다 수준이 아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이 진정성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 학생을 예뻐하는 게 느껴지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생기부에서 요소는 스토리라인입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핵심 주제가 필요합니다. 3년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필요하다고 많은 뭐 입시 관련 유튜브나 그런 데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심장과 순환계에 관한 탐구로 했습니다. 뭐 1학년 때는 저도 명확하지가 않았었는데 2학년과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이런 분야에 흥미를 갖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탐구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점점 깊게 탐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3학년 때는 이제 1, 2학년 때까지의 탐구로 배운 이론들을 실제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탐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좀 현실에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응용하는 탐구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탐구의 스토리 라인이 있다는 것은 이제 탐구가 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보이려면 탐구의 시작과 끝이 중요합니다. 탐구의 시작이라고 하면 뭐 동기를 말할 텐데요. 저는 이제 탐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동기 부분에서 이전 활동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활동을 언급을 시키는 건데 예를 들면은 3학년 진로 활동의 한 어떤 실험의 동기에서 뭐 2학년 생명과학대 한 탐구의 어느 부분에서 호기심이 생겨 이런 식으로 그 탐구 보고서에 좀 언급을 하는 식으로 제가 이렇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탐구의 끝도 신경을 써 주셔야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뭐 후속 탐구 계획을 세운다거나 아니면 뭐 관련 분야에 대한 포부를 밝힘 이런 식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걸 계획만 세우기보다는 실제로 한 번 더 탐구를 저는 수행을 했습니다. 후속 탐구가 본 탐구보다 좀 더 간단해도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간단하게라도 후속 탐구를 추가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면접관, 그 입시 그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조금 더 생기부가 학생이 탐구를 열심히 했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과목에 충실한 것입니다. 어, 우리가 과목 세특은 진로 역량을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진로랑 딱히 엄청나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 과목에는 무리하게 진로 연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진로와 연관되어 있는 과목, 뭐 저같이 의학 계열에 관심이 있는 친구는 화학과 생명과학, 이런 곳에서는 진로와 관련된 탐구를 적절히 녹여서 저의 진로에 대한 진심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최근에는 융합적 탐구 같은 거를 하는 게 되게 좋게 보이는데 융합적인 탐구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의학 계열은 공학적인 접근을 한다든지 공학 계열 친구들은 인문학적인 접근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되게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뭐 진로 자율에 잘 들어가면 좋지만 이런 것들이 각 과목 세트에 들어갔을 때 그럴 때는 그 과목, 그 원본 과목이 잘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공동교육과정과 소인수 수업입니다. 저는 정말 이 공동교육과정과 소인수 수업을 최대한으로 활용했다고 자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총 12개를 들었었는데 1학년 때는 논리학, 심리학, 인공지능, 수학, 보건, 2학년 때는 생명과학, 화학, 물리학 실험들, 그리고 고급 수학, 철학, 그리고 3학년 때는 생명과학, 화학, 물리학의 고급 과목을 수강을 했었습니다. 세어보면 총 12개를 했는데요. 우리 고등학생이 보통 한 학기에 약 11개 정도 과목을 하더라고요. 제가 세어보니까. 그래서 한 학기 정도 더는, 저는 한 학기 정도 더 수업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입학사정관님들이 보기에 뭐 학구열이나 성실성 이런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공동교육과정과 소인수 수업을 내신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생기부 기록에 대한 자세한 예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칭찬인데 왼쪽에 보면 되게 칭찬이 많이 나와 있죠. 이렇게 수업 태도에 관한 칭찬이 있으면 좋고 또 단순히 칭찬을 넘어서 뛰어난 탐구력과 내신 성적과 합쳐지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이 학생의 생기부를 잘 적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학교 수업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여러 활동들에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정말로 성실히 참여했기 때문에 이런 멘트가 적힐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칭찬들이 단편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과목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것, 그리고 실제 사례, 학생이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뭐 이러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토리라인입니다. 저는 이렇게 탐구 내용이 연결되는 사례가 있는데요. 다른 학년에서 그리고 또 다른 과목에서 탐구를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1학년 때 인공지능 수학에서 의료 AI의 이용 사례를 되게 넓게 다뤘습니다. 그리고 2학년 정보 시간에는 딥러닝 기반의 심정지 예측 인공지능을 탐구를 했었는데 어느 정도 이게 폭이 좁혀진 게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이제 3학년 때는 RLC 회로를 기반해서 심전도 모니터링 웨어러블 슈트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탐구를 했습니다. 어, 또 이제 밑에 보시면 다른 탐구의 단위인데요. 1학년 수학 때는 뭐 군환체와 같은 추상대 수학에 대한 탐구를 했었고 2학년 화학에서는 FTIR의 원리에 대해서 탐구를 했습니다. 참고로 FTIR이라고 하면은 풀이의 변환, 풀이의 변환 적외선 분광기라고 하는 건데 미지 시료에 그 미지 시료에 있는 화합물을 알아낼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거를 이제 3학년 고급 화학에 가서는 요 1학년 때 한 것과 2학년 때 한 거를 섞어서 화학에서의 굴론과 분광학에서의 활용, 이걸로 탐구 주제를 잡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된 연속된 탐구가 여러 단위 있으면 입학사정관이 보기에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목에 충실한 것의 예시인데요. 뭐 언어와 매체, 물리학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제 진로와 엮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해당 과목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탐구 활동을 했고, 요 진로와 연결을 시키는 경우에서도 수학에서는 미분당 정식을 통해서 바이러스 하중 변화 모델링, 사회문제 탐구에서는 기능론과 상징적 상호작용론 측면에서 의료 불균형을 분석하는 것, 이런 식으로 적절히 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하시는 점은 수학이니까 미분방 정식에 대한 언급이 충분히 돼야 되고 사회문제 탐구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배운 기능론과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수능 시험입니다. 수능 시험은 이제 저처럼 수시를 준비하시는 친구들은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요. 최저만 맞춰야지 하는 생각으로 공부하면 최저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아예 그 원하는 과를 정시로 가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아예 수능 만점을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딱 경북대학교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성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는 높게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함부로 예측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올해 국어처럼 경향이 바뀔 수도 있고, 영어처럼 갑자기 난이도가 엄청나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와 경향과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겁먹으면 안 됩니다. 수능 시험장은 의외로 모의고사 치는 환경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도 안 어렵다 생각하고 푸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저도 영어를 풀 때 제가 영어가 제일 약했는데 안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풀어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대비 전략인데요. 1번, 2번은 진짜 대비 전략입니다. 모의고사를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스타일의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능 특강인데 연계 자료는 풀고 시험을 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출제위원들도 숙지하고 출제를 하는 교재이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 당연히 이거를 풀고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3번과 4번은 이제 좀 실전적인 팁인데요. 저는 이제 수학 시간에 문제가 너무 막혀서 화장실에서 좀 리프레시를 하고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너무 안 풀릴 때 화장실에 잠시 갔다 와서 환기를 시켜주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그리고 감독관 분들이 너무 엄하게 하진 않으시니까 그 시험 시간 중간에 화장실을 가는 거에 대해 너무 겁을 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나만의 공간인데요. 이거는 이제 수능 시험장이 국어 시간이 끝나면 굉장히 시끄럽기 때문에 조용한 공간을 마련해 두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대륜고 5층 화장실을 이용을 했었는데 5층이 되게 거의 비워두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친구 한 명이랑 같이 여유롭게 휴식을 취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면접 준비입니다. 면접 준비를 준비할 때는, 면접에 대비할 때는 아직 안 끝났다 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수시 친구들은 수능이 끝났다고 해서 입시가 아직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수능이 끝나서 뭐 어느 정도 친구들과 놀기도 했지만 면접 준비도 틈틈이 열심히 했습니다. 두 번째로 면접은 대화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준비한 외운 답변을 출력하기만 한다면 매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격식 있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면접에 임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격식이라 하면 뭐 보통 면접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을 배울 때 하는 그런 예의 바른 자세, 그리고 종결 어미, 승리다체 사용, 그런 것들, 되게 기본적인 것들이 저는 격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갖추었다면 학교 선생님들과 대화하듯이 자연스럽게 편하게 면접에 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긴장하시면 안 됩니다. 면접은 순발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순간의 긴장이 이제 큰 스노우볼이 돼서 악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접이 편하게 느껴질 때까지 그래서 연습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당일에는 최대한 마음을 비우고 시험을 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면접 대비 방법입니다. 저는 이제 의대를 준비했으니까 이제 생기부 면접과 재시무 면접이 있습니다. 생기부 면접 같은 경우에는 예상 질문의 목록을 만들고 또 자율 진로와 동아리 파트에는 좀 활동이 많으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고 또 핵심 활동들은 좀 서사가 있는 그러니까 동기, 과정,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었고 그래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이런 서사가 있는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시험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시험과 동일한 시간을 두고 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마다 이 시간이나 문제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 의학이나 시사 관련 배경 지식을 쌓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어떤 문제 상황이 있을 때뭐 개인, 단체, 국가 이렇게 다양한 주체의 관점에서 또는 제도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기부 면접이나 재시험 면접을 3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꾸준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하다 보니까 실제 면접을 할 때도 좀 편하게 느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면접 질문을 한번 볼까요? 생기부 면접은 5개를 제가 가져왔는데 1번과 2번 심박 변이도와 프리-mRNA 기반 진통제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생기부에 썼던 용어입니다. 이걸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생기부에 이 심박 변이도의 임상적 의미나 이 진통제의 단점에 대해서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기부에 쓴 용어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실험을 한 거에 대해서 어려운 점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학생이 주도적으로 실험한 내용이 있다면 정말 실험에 참여했는지 검증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봉사활동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봉사활동이 서류 평가에서 점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면접관들이 봤을 때 좀 특이한 봉사활동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면 면접 질문으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색 있는 봉사활동을 했다면 이거를 면접에서 되게 긍정적으로 커버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논문에 대한 질문인데 중요한 건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구분할 수 있니? 이걸 묻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과학적인 연구 방법에 대한 배경 지식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 학교 과정에서 탐구를 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공부를 미리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시문 면접을 보겠습니다. 제시문 면접은 뭐 지문을 주고 그거에 대한 저의 생각을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주제가 의학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뭐 다양한 분야 뉴스, 그리고 당연히 의학 관련 정보를 많이 보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도 이렇게 좀 평소에 이런 것들을 많이 보라고 했는데 참 지키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가치 판단이 개입되는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스스로 명확한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등학교 생활 동안 좀 스스로의 가치의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윤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또 질문 2에 보면은 이 두 번째 지문에서는 어느 부족의 장래 문화를 질문하기도 하고, 음, 또 3번에서는 과학적 연구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이 필요하고 때로는 순발력이 필요한 질문도 나옵니다. 3번 질문 같은 경우에는 연구 방법론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전향적, 후향적 연구라든가 맹건법, 교란 변인, 여러 가지 통계적 분석과 검정 기법들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탐구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익히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따로 면접 연습을 할 때 추가로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최종 정리를 해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공동교육과정과 소인수 수업을 다른 친구들보다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학교 수업과 활동에 최선을 다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탐구 주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저만의 색이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면접을 잘 봤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 네 가지가 제가 성공적으로 입시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를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